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을 인양 중인 군이 수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작업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한편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빠른 시일 내 재발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이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발사체 인양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일로 미룬다. 내일부터 다시 작업을 재개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인양하려는 게 물속에 한 70m 있고 되게 깊게 15m 길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걸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이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이종섭 장관이 국회에서 뭐 답변한 것이 아마 그게 제일 정확할 건데요. 예. 2단 추진체로 지금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단 추진체라고 하면 2단 추진체만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단 추진체 자체가 이게 제대로 점화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2단 추진체 위에 뭐가 달려 있겠어요? 3단 추진체가 네, 있고 3단 추진체 위에 위성 탑재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탑재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언뜻 얘기할 때는 2단 추진체로만 보일 것 같지만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와 탑재체까지도 가능할 거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길이로 보면 한 30m 정도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1단 추진체가 이제 평상시에 북한이 쐈던 것보다 좀 짧긴 한데 예. 지금 현재 이제 70m 저 깊이에 15m짜리라고 하니까 전체 길이로 보면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단과 3단과 탑재체까지 다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에 2단, 3단만 있는 건지 이거는 뭐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걸 인양을 하면 어떤 정보를 얻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액체 연료를 사용했느냐, 고체 연료를 사용했느냐. 뭐 1단까지 이제 우리가 해수하면 좋은데 그거는 뭐 해수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2단 추진체의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냐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몇 톤 추력을 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전자 제품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엄청나게 첨단 제품들이 들어갈 텐데 이 첨단 제품들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러시아, 뭐 중국, 아마 아주 첨단 것은 또 서방 세계의 암시장을 통해 가지고 수입했을 수도 있고 느슨한 이런 제재망을 빠져나와 가지고 아마 수입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도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인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당국이 인양을 하면 그 발사체를 공동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뭐 외교 관계나 억제력에 있어서 좀 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2016년도에도 2012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이제 발사해서 성공했을 때요. 그때 이제 일단 추진체가 이것도 이제 서해 쪽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인양 작업해서 수거해 왔거든요. 그 이제 그걸 수거해 가지고 그때도 이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가지고 그때 한미가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그때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2월 달에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 일단 추진체를 일부러 폭발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이 수거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페어링만 우리가 수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1단 추진체나 2단 추진체 이걸 한국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중국 영해 쪽 방향으로 옮겼다가 이제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런 것들이 한국에 의해서 수거가 돼서 이게 정보가 확인이 되면 도대체 북한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제 다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나라에서 수출을 했는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있죠. 게다가 이제 서방 세계에서 특정한 제품들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 서방 세계에서 훨씬 더 촘촘한 그런 통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제품들이 북한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인양을 하면 북한이 그걸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제 그렇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할 수는 있긴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돌려달라고 하면 옛날에 이웅평 대위가
전투기 몰고 한국에 왔는데 그거 돌려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우리가 수거한 것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걸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돌려달라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도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도 이거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데다가 그렇죠. 그걸 이제 남의 자산인데 그걸 돌려달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돌려줄 걸 아는데 자기만 더 창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예. 거죠. 네, 일단 우리 군은 북한이 반환 요구에도 거절하겠다. 네, 이런 그렇죠. 입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것은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제 국민들도 그렇죠.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쏘면 국제사회에 이제 통보 미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의견도 좀 밝혔단 말이죠. 이번엔즉슨 이번 11일까지로 얘기해놨던 기간에 좀 못 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북한이 통보를 해준 게 뭐 좀 복잡한 절차이긴 하지만 하나는 직접적으로 해준 것이 이제 일본의 해상보안청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IMO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줬는데 이제 IMO라는 게 국제 해사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 배에 직접적으로 이제 파편이 이제 맞거나 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IMO가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에도 결의안을 통과 못 시켰는데 IMO에서는 북한의 이런 우주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거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죠. 검명을 하면서 네. 결의안을 거의 통과시켰거든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자기로 봐서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는 앞으로는 IMO에 나 통보 안 하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어떻게 보면은 막 가는 사람의 또는 막 가는 국가의 막 가는 행동과 은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복잡한 이제 어려움이 이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발사가 그 기간 내에 네, 될까라는 그게 이제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31일부터 6월 11일 0시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 발사 때까지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 다음 발사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번엔 발사를 안 하고 6월 11일 지나서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날짜를 공개하면 그 날짜에 제일 첫 번째 날짜가 가장 D-Day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째, 둘째 뭐 이 정도가 D-Day인데 저 뒤에는 이제 예비로 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11일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발사하지 않고 다음 발사를 이미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이번에 발사한 장소로 꼽히는 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차량이 모두 사라져서요. 이것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서해 발사장이 뭐 옛날 발사장은 우리가 이제 몇 번씩이나 봤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잘 아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발사장 이렇게 구축한 것은 그건 뭐 한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이제 발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형 발사장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켄트리 타워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는 75m인데 90m로 해서 새로 만들어졌고 예. 그쪽으로 이제 어떤 발사체가 이동이 돼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만일에 북한이 탑재체 있잖아요. 예. 탑재체를 똑같은 것을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번에 실패해서도 바로 구형 발사장에서 발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발사체는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솔직히 예.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탑재체만 하나를 더 여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예. 있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서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예. 번째는 이번에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예. 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4월 달도 가고 5월 달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독려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발사해서 이제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세 가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발사가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분석하겠다. 두 번째는 이걸 과학적으로 극복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한 부분마다 성공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공시키겠다. 이 3단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3단계를 얘기해서 완전히 성공하려면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그렇죠. 되겠냐고요.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발사해서 실패해서 12월 달에 성공해서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안 걸리더라도 적어도 뭐 한 두세 달, 서너 달은 좀 걸릴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요. 예, 이렇게 북한은 정찰 위성도 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이 긴밀하게 상황을 보고 네. 있는데요. 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금 떠나서 일본과는 만나서 초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좀 풀게 되고 그리고 한미일이 또 함께 만나서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라는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초계기 문제는 2018년도 12월 달인데요. 우리 이제 강개토 대항함이 사실상 그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선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동해 쪽에서 대하태 의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실상 일본 해상 초계기가 가까이 다가온 거잖아요. 예. 물 한 잔 드시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초계기 갈등이 4년 동안 있는 상황이고 봉합 수순에 이번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목이 지금 자꾸 메이네요. 네. 보니까. 네, 네. 말씀하시죠, 편하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너무 낮게 내려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해상 초계기를 향해서 뭐 그것이 조사를 했다. 조사라는 게 레이더를 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경계 레이더인지 또는 뭐 사격 통제 레이더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레이더를 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계기 입장에서 보면 딱 낙콘이 걸려요. 아, 나를 향해서 이제 사격할 준비가 됐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여기에 대해 시비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자라고 이제 한일 국방부 장관끼리 회담을 했고 이를 위해서 실무 회담을 이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금명간에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한국 우리 합참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하는 것에서 조사하는 거 이게 직접 쏘는 것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후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일 정보 공유에 관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이 이제 어제 열렸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정보 받고자 하면은 미국 국방부에 요청하고 미국 국방부는 다시 일본 그 방위성에 요청하고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마 10, 20 이렇게 가는데 언제 그렇게 해서 정보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 다 지나고 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는 링크가 돼 있습니다. 저기 TMO라고 하는 것이요. 예. TMO 셀이 연결이 돼 있고 주일미군하고 일본 그 방위성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레이더를 연결시킬 것인가? 한국, 미국, 일본을 한꺼번에 연결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키긴 하는데 사실상 여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연결을 어떤 수준으로 연계를 시킬 건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에 대해서 훨씬 빠르게 아마 여기에 대응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 네네.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역시나 중러의 반발로 아무런 협의문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것이 미국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더 초래했다. 이런 언급이 나와서요. 특히 워싱턴 선언을 두고도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2019년도 6월 달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이제 그 부근에 이제 점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아주 심해지고 또 뭐 작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2019년, 2020년, 21년, 22년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북한들이 발사를 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유엔 안전보장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번에 걸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중국과 러시아는 100%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찬성했던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올해 3월 달에 있었을 때 그때 나온 공동성명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이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행동으로 대답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라는 게 뭡니까? 아니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한국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북한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지금에는 이제 신냉정적 기류가 지속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북한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렇게 가시적인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한미가 그리고 한미일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안보 협력을 통해야 아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이쪽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결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한미일의 협력은 훨씬 더 촉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체제라고 말할 정도로 강해지는 그렇죠. 이게 더 고착화될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북한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이 됐단 말이죠. 네네. 10개국 중에서 2013년에도 그런 적이 있기는 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그 관련한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김정은에게 축하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걸 두고도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데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글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트위터에 올린 거 저도 봤거든요. 보면서 역시 이제 트럼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뭐 민주당에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화당 소속의 대선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비판 대회에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제일 지금 이제 그 인기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 주지사이지 않습니까? 디센터스. 이 사람도 이제 비판을 하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 대통령 할 때 그때 부통령했던 펜스 부통령 그리고 이제 그 유엔 대사를 오래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출해냈던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 이 사람들이 다 나서면서 세상에 이렇게 독재자를 칭찬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는 머리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김정은 보고 축하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이제 보낸 어떤 메시지이자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 위한 그런 목표에 초점을 둔 그런 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장님 이게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는 것이 어쨌든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길래 어떤 거길래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나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어서 어떤 겁니까? 이게 WHO라는 게 정말 뭐 세계 보건기구잖아요. 그래서 보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논의하고 결정하고 뭐 연구하고 하는 데가 WHO죠. 특히 이제 우리가 WHO를 이제 멀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WHO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는 뭐 알게 됐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총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사국도 있고 또 사무국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총회에서는 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게 이제 임무고요. 사무국은 이제 아무래도 연구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초점이 가 있고 주로 이제 의사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이제 뭐 집행이사국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그렇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도 유엔의 한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배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일간지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후계자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꼽았습니다.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뭐 유엔 안보리 회의나 이런 걸 비난할 때도 전면에 나서고 늘 이렇게 전면에 나설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회를 대동하고 다녀서 과연 이런 일간지의 분석이 타당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여정이 담화 전문가죠. 그러니까 비판 이제 전문가죠. 비판 전문가죠. 그리고 악담 전문가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러시아까지 이제 요새는 이제 발을 넓혀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이 김주의 엄마 있을 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중암투가 작년에 좀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년도
화성 17행을 발사할 때 김주혜를 처음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도 아마 이런 궁중암투의 결과 리설주가 판단할 때 김여정이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남편의 뒤를 이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주혜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김여정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나 절대로 나대지 마라. 그리고 너 분수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김여정이 하는 거로 봐서 굉장히 나중에는 후계자까지 될 네, 것이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만일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김여정은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북한 정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전문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침